안녕하세요. 이진우입니다. 오늘은 21세기에 등장하게 될 포스트 휴먼, 호모 마키나의 두 번째 주제, 맞춤 아기와 생명의 디자인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클 샌들이 완벽에 대한 반론이라는 저서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녀를 선물로 인정하는 것은 그들을 설계 대상이나 부모 의지의 결과물 또는 부모의 야망을 이루는 수단으로 여기지 않고 자녀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부모의 사랑은 자식이 가진 재능과 특성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죠. 처음으로 아이를 가졌을 때의 설레임 또는 나이가 들어서 손주를 볼 때의 기쁨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우리의 후손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치 기적처럼 다가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은 우리에게 커다란 선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세기의 과학과 기술을 토대로 해서 우리는 우리가 어떤 아이를 갖고 싶은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이클 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이들이 단순한 선물만은 아닌 것이죠. 트랜스휴머니즘의 대표적인 학자라고 그럴 수 있는 줄리안 사빌레스쿠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 진화의 단계에서 우리는 지금은 결정적인 단계에 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이를 선택할 수 있는 합리적 진화 과정에 도달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과연 이것이 사실일까요?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어떤 아이를 갖고 싶은지, 과연 우리가 아이를 선택하는 것이 나쁜 것인지를 살펴보고 21세기에 새롭게 등장한 생명의 디자인 기술, 유전자 편집과 유전자 가위가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를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기술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도달할 수도 있는 또는 도달할지 모르는 자유주의적 우생학의 장점과 단점을 보고 난 다음에 과연 우리가 아이를 기르고 교육시키고 양육한다는 것이 과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상형에 따라서 사육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간단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 문제는 맞춤아기는 나쁜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아이를 가지고 아이를 탄생시키고 아이를 낳을 때 우리의 아이가 누구나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특성을 갖추기를 바랍니다. 이런 우리의 꿈이 실현될 수 있는 과학과 기술이 발전해 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학문 분야가 유전공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유전자 편집과 자유주의적 우생학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아이를 디자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디자인 베이비. 과연 이런 표현이 적당할지 모르겠습니다. 마이클 샌들은 이런 예로 시작을 합니다. 몇 년 전 한 커플이 아이를 갖기로 결정했다. 단 소리를 듣지 못하는 아이를 원했다. 레즈비언 커플인 샤론 듀세스노와 캔디 맥컬로는 청각장애인이었고 그런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겼다. 청각장애인 공동체의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들은 듣지 못하는 것을 치료해야 할 장애가 아니라 하나의 문화적 정체성이라고 생각했다. 듀세스노는 듣지 못하는 것은 그저 삶의 방식일 뿐이다. 우리는 소리를 듣지 못하지만 스스로 온전하다고 느끼며 청각장애인 공동체의 훌륭한 소속감과 유대감을 아이에게도 느끼게 하고 싶다. 우리는 이런 사례를 보면서 아마 조금은 쇼크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제대로 보고 제대로 듣고 제대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기준에 비추어 보면 청각장애인은 비정상이라고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레즈비언 커플은 청각장애라는 것도 일종의 문화적으로 결정되는 그런 특성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청각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 일종의 소속감과 유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장려할 수도 있는 문화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부모의 이런 생각에 따라서 자기네들의
이념과 가치에 부합하는 그런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이것이 부정적인 것이건 긍정적인 것이건 과연 올바른 것인가 하는 윤리적으로 제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세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계획적으로 자녀를 청각장애로 만드는 것은 잘못된 일인가? 부모가 자신이 가질 자식을 원하는 모습대로 선택하는 것은 잘못된 일인가? 설사 아무런 해악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특정한 유전적 특성을 가진 아이를 주문하려는 부모의 행동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일까? 이 질문을 차근차근 우리가 접근해 보면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아마 쉽게 대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계획적으로 자녀를 청각장애로 만들려고 그러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청각장애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정상적인 아이의 능력과는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1번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적으로 대답을 한다고 그런다면 두 번째 질문이 제기가 됩니다. 부모가 자신이 가질 자식을 원하는 모습대로 선택하는 것은 잘못된 일인가? 우리 모두는 자기 자식이 좋은 품성을 가지고 있기를 원하고 좋은 지능을 갖추고 태어나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모두가 원하는 대로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교육을 받고 나중에는 좋은 직장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자식이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을 우리가 나쁘다고 그럴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이 아마 갈릴 것입니다. 여기서 세 번째 질문이 제기가 됩니다. 설령 자기가 원하는 아이를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이 가장 정상적인 또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능이라고 할지라도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런 해악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특정한 유전적 특성을 가진 아이를 주문하려는 부모의 행동에 과연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부모가 어렸을 적부터 예를 들자면 음악을 좋아하고 바이올린 연주를 하는 것을 꿈으로 생각했지만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또 자기가 타고난 재능 때문에 하지 못했다고 가정을 한다면 자기 자식은 자기와는 달리 예컨대 모차르트와 같은 음악가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소망과 희망은 잘못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실행에 옮겨서 자기가 원하는 자식이 특정한 자질을 갖추도록 만드는 것, 다시 말씀드려서 주문하는 것이 과연 윤리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라는 질문이 제기가 됩니다. 생명공학은 이처럼 과거에는 교육과 양육이라는 비교적 간접적인 수단을 통해서 이룰 수 있었던 그런 문제들을 이제는 구체적으로 유전자를 조작함으로써 또 첨단 생명공학과 유전공학을 통해서 특정한 재능과 자질을 갖춘 아이를 주문하고 사육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문과 사육이라는 단어가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반감에 굳이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과거에는 교육과 양육이라는 간접적 수단을 통해서 실현할 수 있었던 것이 21세기 첨단 과학과 기술을 통해서는 직접적으로 실행에 옮길 수 있을 정도로 발전했다는 것입니다. 올해는 수많은 이런 사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난자를 기증하거나 아니면 정자를 갖다가 구입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겠죠. 키가 1m 75cm 이상이고 탄탄한 몸매를 자랑하고 가족병력이 없고 적어도 SAT 점수는 1400점 이상인 우수한 인재의 정자를 갖다가 사고 싶다는 것이 요즘 일상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국에서 예컨대 정자 거래를 할 때에 예컨대 설문지를 보니까 혈액형, 신장 또는 체중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들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눈이 쌍꺼풀이 좋으냐 외꺼풀이 좋으냐 아니면 학력은 고졸 직업전문학교 대졸 상관없다 등등
우리가 원하는 구체적인 항목을 설정하고 이 설정된 항목에 따라서 특정한 예컨대 정자를 선택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가 모차르트를 원하면 모차르트와 같은 음악가의 유전자를 만들고, 우리가 아인슈타인과 같은 과학자가 되고 싶으면 아인슈타인과 같은 유전자를 갖다가 미리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오늘날의 구체적인 과학기술 수준. 노베르트 엘리아스가 모차르트의 발전 과정에 관해서 쓴 책을 보면 아주 재미있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음악가였던 모차르트의 아버지는 아이에게 아마 3살 때부터 피아노를 가르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차르트의 아버지가 없었다면 모차르트와 같은 천재가 탄생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레오폴드 모차르트는 아들을 소유물로 점유하고 신동의 아버지로서 그때까지 자신에게 허용되지 않았던 삶을 살아갔습니다. 20년 동안 실제로는 어머니와 함께 파리 여행을 시작할 때까지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는 한시도 아버지와 떨어진 적이 없이 함께 살았고 함께 여행을 했습니다. 끊임없는 반복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모차르트는 신동으로 키워진 것입니다. 이러한 부모의 유형을 우리가 possessive father 또는 possessive mother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마치 자기의 자식이 자기의 소유물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이런 태도를 갖다가 우리가 소유지상주의적인 태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 많은 부모들은 이런 성향이 없지 않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습니다. 특정한 형태로 자식이 발전해 주기를 바라고, 특정한 자질과 재능을 갖추기를 바라고, 이러는 것은 모든 부모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본능이고 또 소망이고 욕망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러한 욕망과 소망과 희망이 그래도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커다란 반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아이들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다는 사실에 기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어떤 아이가 어떤 재능과 지능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은 유전적 제비뽑기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우연히 많이 작용을 합니다. 유전학은 인간을 괴롭히는 다양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할 길을 열어준다는 점에서 밝은 전망을 제공합니다.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수많은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갖다가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첨단 과학과 기술이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우려되는 점은 새로운 유전학적 지식으로 인해 자연으로서의 우리 모습을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한 학기 동안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보고자 하는 문제가 바로 이 점이죠. 자연으로서의 우리 모습을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는 가능성. 우리가 우리의 아이를 마음대로 선택하고 디자인하고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태어날 수 있는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그런다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마치 자기 자식을 자기의 소유물처럼 생각하는 태도와 크게 다를 바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가능성이 사실은 21세기의 첨단 과학이라고 그럴 수 있는 생명과학과 유전공학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기술이 아마 유전자 편집 기술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생명을 디자인할 수 있는 기술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사실 유전자 치료는 우리에게 많은 혜택을 가져다 줬습니다. 진 세라피 자체를 우리가 부정적으로 볼 이유는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함이 있는 유전자를 갖다가 예컨대 긍정적인 유전자로 갖다가 바꿔치기 한다든가 조작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치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은 획기적인 발전이라고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유전자 치료 방식은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발전해 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유전자 가위라고 그럴 수 있는데요. 유전자 가위는 특정 유전자를 찾아 변형시키거나 제거 또는 대체하는 유전자 교정 기술을 의미합니다.
DNA를 변형시켜서 몇 세대에 걸쳐 그대로 유전시키는 기술을 또는 유전자 드라이브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진 드라이브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유전자 가위는 뭐냐면 특정 개체에 있어서 특정 유전자를 찾아서 변형시킴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질병을 갖다가 제거하거나 대체하는 기술을 의미한다면, 유전자 드라이브는 그것이 한 세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변형된 유전자가 몇 세대에 걸쳐서 계승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는 우리의 진화 과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획기적인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유전자 가위와 유전자 드라이브가 결합을 할 때 우리 인간은 자연의 진화 과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술을 크라이스퍼라고 그러는데요. 이 기술을 처음으로 발전시킨 제니퍼 다우드나와 세뮤얼 스틴버그가 크리스퍼가 온다라는 저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처음으로 우리는 현재의 인간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DNA도 편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미래 세대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재능과 지능을 가지고 태어날 수 있는지를 DNA 편집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술을 갖다가 가장 잘 표현한 공상과학 영화가 1997년도 앤드류 니콜 감독의 가타카입니다. 가타카는 소위 말하는 유전자 결정론 또는 디자인 베이비의 문제점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고전적인 영화입니다. 여기서 아주 대표적인 선택의 가능성이 제시가 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태어나고 싶으십니까? 하나는 리비에라이고요. 다른 하나는 시험관입니다. 형인 예컨대 빈센트는 부모가 사랑으로 아이를 가지면 그 아이는 행복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유전자 기술을 적용하지 않고 차 안에서 사랑을 나누어서 갖게 된 아이입니다. 문제는 태어나자마자 유전자 진단을 해보니 빈센트는 기껏 살아봤자 30살밖에 살지 못하고, 그뿐만 아니라 아주 심장병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고 여러 가지 결함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말을 듣고 아마 걱정하지 않고 공포에 예를 들자면 휩싸이지 않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내가 낳은 아이가 많이 살아봤자 30살까지 살지 못하고 그 경우에는 부모보다 먼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컨대 범죄인이 될 가능성이 몇 %이고 심장병으로 죽을 가능성이 몇 %이고, 따라서 심장이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다치면 다른 병에 의해 감염되거나 또는 치명적으로 예컨대 사고를 당할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 아이를 기르고 양육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걱정이 많겠습니까? 이 진단 결과를 받고 결과적으로는 두 번째 아이를 갖게 되는데요. 두 번째 아이는 유전적으로 강화된 아이를 갖게 됩니다. 안토니 이제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냥 완벽한 인간이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신체적으로도 강할 뿐만 아니라 아주 지능도 아주 탁월하고, 따라서 이렇게 유전적으로 완벽한 자질과 요소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는 사회에서도 결과적으로는 아주 유리한 역할을 담당하고 새로운 직업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태어나고 싶으십니까? 리비에라입니까? 아니면 시험관입니까? 되게 낭만적인 선택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결정을 하기가 어려운 심각한 그런 선택지에 우리가 놓이게.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사람들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완벽으로부터 오히려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지능이 높은 사람은 신체적으로 약할 수도 있고
아주 신체적으로 강하고 지능도 상당히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외모는 예컨대 그렇게 예쁘다고 그럴 수 없는 경우도 있겠죠. 모든 것을 가지고 다 태어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자기의 노력을 통해서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과 기술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해결하고 극복할 수 있는 시대가 된다고 그런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우상에게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종류의 인간이기를 바라는가? 결과적으로 21세기의 과학과 기술은 우리 인간에게 아주 본질적인 그런 질문을 제기합니다. 이제까지의 과학과 기술은 인간의 환경을 조금 개선하거나 우리의 삶을 조금 편안하게 만들거나 이런 데 국한되었다고 그런다면 21세기의 첨단 과학과 기술은 우리 인간에게 아주 본질적인 문제를 제기한다는 점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21세기가 과학과 기술의 시대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을 뒤집어 놓고 보면 정말 철학적인 시대라고 할 수도 있겠죠. 어떤 종류의 인간이 되기를 바라는가. 여기에서 이제 우생학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생학 그러면 우리는 대부분 부정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치 정권 때 전체주의 정권에서 소위 말하는 인종주의적인 관점에서 우량 인종을 갖다가 길러내겠다는 이런 정치적 이념이 우생학이었기 때문에 우생학은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생학은 실질적으로 이 개념을 보면 에우게네스라는 그리스어로부터 나오는데요. 이 에우게네스라는 그리스어를 보면 에우라는 것은 굿이라는 뜻입니다. 잘 이루어진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굿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 정말 잘 이루어진 것이냐라는 판단과 기준의 문제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게노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레이스, 인종 또는 스톡, 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이루어진 완성된 인종이라는 뜻이 우생학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우생학의 창시자라고 그럴 수 있는 프랜시스 갤톤 같은 경우는 다윈의 사촌인데요. 1883년에 Nature and Nurture라는 그래서 이 자연과 소위 말하는 양육 또는 교육이라는 관점에서 인간이 어떻게 하면 좀 우량의 인간, 좀 우성의 인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직접적으로 제기를 합니다. 자연이 맹목적이고 냉혹하게 서서히 하는 일을 인간은 성견지명을 갖고 사력있고도 신속하게 할 수 있다. 자연의 진화 과정은 몇천 년, 몇만 년에 걸쳐서 서서하게 이루어지는데 인간은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래를 미리 예측하고 합리적으로 이성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런 진화 과정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혈통을 개선하는 것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목표의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관점이 나치 시대에 정치적으로 오용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우상향학이라는 것은 정치적으로 아주 부정적인 그런 과학과 기술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상향학이 꼭 나쁜 것일까요? 우생학이라는 개념 또는 우생학이라는 학문에 덧씌워진 부정적인 이미지를 다 제거해 놓고 본다면 과연 우리 인간이 발전시킨 수많은 과학과 기술들 중에서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는 과학과 기술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처럼 코로나19가 이렇게 광범위하게 확산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이 전염병으로부터 시민들을 갖다가 구하고 또 수많은 노인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예컨대 치료제를 개발하는 것이겠죠. 그러면 사람들에게 예컨대 백신을 맞추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제 법정 전염병 같은 경우에는 예방접종이 모든 사람들에게 강제적으로 시행되는 일종의 의무입니다. 강제 예방접종과 같은 것이죠.
또는 인구가 예컨대 너무 많을 경우에 예컨대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60년대, 70년대만 하더라도 예컨대 자식을 갖다가 하나 또는 둘만 낳아서 잘 기르자라는 것이 이제 정치적인 정책 방향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예비군 훈련을 가서 강제 불임 시술을 받는다든가 이런 일들을 해왔거든요. 강제 예방접종이라든가 강제 불임 시술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어떤 삶이 바람직하고 또 어떤 현상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긍정적인 것인가를 스스로 결정해서 강제로 시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생학에는 이런 요소가 들어가 있지 않을까요? 여기서 제기되는 것은 이런 겁니다. 강제 예방접종과 우생학에 과연 예컨대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인가, 이런 문제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자유주의 우생학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아이의 자율성을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 비강제적으로 예컨대 스스로 선택해서 시행할 수 있는 우생학을 우리는 자유주의 우생학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려받은 자연적으로 예컨대 타고난 이런 유전적 요소들을 갖다가 강화할 수 있는 것을 스스로 선택한다고 그런다면 그것을 금지할 이유가 있겠는가라는 것이 자유주의 우생학이 주장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윤리적 개인주의는 이런 것이죠. 삶을 스스로 개선하려는 태도는 윤리적으로 정당하고 타당하다. 내 삶을 스스로 결정하려고 그러는 태도가 정당하고 정당하다고 그런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특질들 또는 특성들을 갖다가 예컨대 과학과 기술의 힘을 빌려서 개선하려고 그러는 것이 나쁜 것일 수는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자신이 선호하는 인생 계획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또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대학에 다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졸업하고 난 다음에 좋은 직장을 갖고 이제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미래에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스스로 선택한다고 그런다면 그 미래의 삶을 위해서 예컨대 내가 가지고 있는 유전적 특질을 변화시키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 라는 질문도 제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관점이 자유주의 우생학의 핵심적인 뭐라고 그럴까요? 핵심적인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러한 우생학에 대한 반대 논거도 있습니다. 우선 내가 스스로 열심히 노력을 해서 나의 미래를 갖다가 준비한다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제기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의 삶을 내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뿐만 아니라 내가 낳으려고 하는 아이들의 삶을 갖다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미래 세대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프로그래밍 된 사람은 삶의 온전한 주체자가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태어날 아이가 자기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태어날 아이 대신에 부모가 결정한다고 그런다면 그는 미래 세대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입니다. 또 그럴 뿐만 아니라 평등성이 침해가 됩니다. 부모와 아이의 균형적 관계가 근본적으로 훼손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이를 기르면서 아이와 부모가 예컨대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이의 자유의지와 선택에 따라서 일종의 균형관계가 형성되는데 모든 것이 부모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그런다면 부모와 아이의 균형적 관계가 깨어짐으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형성될 수 있는 친밀감과 유대가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생명공학 기술로 인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만드는 인간이라는 신화가 현실이 된다면 재능을 선물로 부여받은 것에 감사하기보다는 자신만의 힘으로 이뤄낸 결과물로 여기는 관점이 팽배해질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스스로 개척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는 수많은 장애와 방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과학과 기술의 힘을 빌려서 일거에 개선하거나 개량할 수 있다고 그런다면
과연 이러한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는 사회가 어떤 사회로 발전할 것인가 하는 것은 커다란 퀘스천 마크로 남게 되겠죠. 자기 자신과 자녀의 운명에 대한 책임성이 증폭되면 자신보다 불운한 사람들과의 연대감이 줄어들 수 있다. 자신의 운명에 본질적으로 우연성이 내재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할 때 우리는 예컨대 자신의 운명을 타인들과 공유할 이유가 있는 것이라는 거죠. 우연성이 완전히 제거된다고 그런다면 우리 인간 사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할 것인가, 이것을 한번 상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양육과 사육의 차이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도 일종의 자기 강화 과정입니다. 그러면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강화하는 것이 교육을 통한 자기 강화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우리는 자녀가 이미 충분히 건강한데도 그 자녀의 키를 몇 센티미터 더 늘리기 위해 거금을 써야 한다고 느끼는 사회에서 살고 싶은가? 조금은 도전적인 질문이죠. 예컨대 어떤 사람이 1m 75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예컨대 어떤 특정 직업 분야에서는 1m 80이 적어도 되어야 된다고 가정을 할 경우에 5cm를 늘리기 위해서 우리가 예컨대 유전자를 조작하거나 아니면 외과적인 수술을 통해서 만약에 자기가 원하는 키를 얻을 수 있다고 그런다면 그것을 마음대로 시행하고 마음대로 또 활용하거나 적용할 수 있는 사회가 바람직한 사회일까요? 부모에게 아픈 아이를 치료할 의무가 있다면 건강한 아이를 더 강화할 의무, 삶에서 성공하기 위해 아이의 잠재력을 최대화해야 할 의무도 있는가? 이런 질문도 제기가 됩니다. 예컨대 1m 75도 정상인 것처럼 1m 80도 정상이라고 그럴 수 있겠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몇 센티미터의 키를 늘리기 위해서 과연 이런 과학과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 라는 질문이 제기되는 것처럼 어떤 아이가 충분히 건강함에도 불구하고 예컨대 장차 에이즈를 걸리지 않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또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유전자를 갖다가 완전히 변형시키는 것이 과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정당한 것인가 라는 질문도 제기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수많은 우리 사회에서 대부분 통용되거나 정상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사례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지런한 치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름답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치아 교정을 한다거나 한때는 상당히 유행을 많이 했죠. 여기에 대해서 아마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것을 지나치게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할 수 있도록 어린 시절에 좋은 음식을 많이 먹이거나 또는 성장 호르몬을 갖다가 투여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커다란 거부감이 없을 수 있겠습니다. 또 21세기 아이들의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과잉 행동 장애를 갖다가 치료하기 위해서 리탈린을 사용한다든가 여기에 대해서 또 커다란 부정적인 반응은 없는 것 같습니다. 공교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식들이 가능한 한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사교육 시장에 우리가 맡기는 것도 조금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치아교정, 성장호르몬, 과잉행동장애 치료제 리탈린, 사교육과 유전자 조작과의 사이에는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이 두 가지 문제를 논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모가 자식에 대한 태도에도 두 가지 종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 대한 사랑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내리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일종의 받아들이는 사랑이죠. 나에게 이런 아들과 딸이
선물처럼 주어졌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랑. 그래서 아이의 존재 자체를 인정해서 아이의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보람과 기쁨을 느끼는 사랑. 이거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받아들이는 사랑인 거죠. 물론 어떤 부모도 예컨대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아이들을 원하지는 않지만 부모의 사랑은 그 장애조차도 받아들이고 그 장애와 함께 아이가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본은 받아들이는 사랑이죠. 일종의 하나님의 선물처럼 우리가 수긍하는 것이겠죠. 이에 반해서 다른 사랑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변화시키는 사랑이라고 명명할 수도 있는데요. 아이가 어떤 삶을 살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부모가 결정하고 그 삶에 부합하도록 아이를 변화시켜 가는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부모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이의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 커다랗게 고려하지 않고 피아노 학원을 보내고 발레를 시키고 또는 운동을 시킨다든가 이런 것들도 다 일종의 변화시키는 사랑의 여러 사례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교육과 과잉 양육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아이를 위해 최선의 것을 추구하고 아이의 행복과 성공을 돕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는 부모는 어디에서나 찬탄받을 만한 그런 부모들입니다. 교육과 훈련을 통해 그런 도움을 제공하는 것과 유전적 강화 기술을 통해 도움을 제공하는 것은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가? 문제는 이런 질문이 제기될 때입니다. 한편으로는 우연적으로 주어진 아이들의 자질과 특성을 받아들이고 수긍하면서도 좀 더 나은 삶을 살도록 옆에서 도와주고 또 교육을 시키는 그런 부모님들의 태도가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우연적인 요소를 완전히 제거하고 어떤 특성과 자질을 가지고 태어날 것인가를 미리 결정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 이것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교육과 양육의 차이 또는 교육과 사육의 차이를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가능한 한 질병에 걸리지 않고 장수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은 부모 모두의 바람입니다. 그것은 부모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 의무라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사빌레스쿠 같은 트랜스 휴머니스트는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슬라이드의 맨 마지막 문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따라서 첨단 과학과 기술을 통해서 아이들의 특성을 강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화하지 않는 것은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다 라고 아주 강하게 얘기합니다. I believe the same moral obligation exists to enhance our children's lives and opportunities. 우리 아이의 삶과 기회를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 과학과 기술의 도움을 받아서 그럴 수 있다고 그런다면 그것을 실행하고 수행하는 것이 moral obligation, 도덕적 의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습니다. 21세기에 새롭게 제기되는 문제입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의 아이를 어떤 형태로 교육시키고자 하는가? 우리 아이가 우연히 태어나기를 바라는가? 아니면 우리의 아이가 특정한 특성과 자질을 가지고 특정한 형태로 태어나기를 바라는가? 우리는 우리 아이조차 디자인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 단순히 공상과학 소설의 문제가 아니라 21세기에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다가온 실질적으로 제기되는 도덕적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함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